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제 1, 2편에 걸쳐서 이제 집을 사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봤다면 이제 세입자로 계신 분들도 정말 많죠. 또 거꾸로 전세를 주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과연 전세에 대해서는 집주인으로서 또는 세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은 저도 전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해보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거예요. 집값이 지속적으로 막 몇 년 동안 하락을 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5년 이상 하락을 한다. 그때 제일 겁나는 게 전세 잘못 들었다가 깡통 전세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이 없이 일단 집을 파는 게 더 유리한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확신이 난다면 그게 전세가 더 위험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전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어쨌든 임대차든 매매든 시세 변화에 따른 위험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욕심이 너무 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다면 언론에서 굉장히 전세에 비호의적이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불안감을 굉장히 자극하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언론에서 언론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있죠. 전세 대란. 이게 자꾸 불안감을 자극해서 그 용어가 나오면 뭔가 집을 사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고. 맞아요. 저 약간 의심스러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대체 언론도 저도 언론 기자지만 단어를 자꾸만 쓰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이상한 저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깡통 전세를 전세의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깡통 전세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값 떨어지고 전세값 떨어지면 그냥 깡통 전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감을 그래서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뭔가 불안감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사실 전세 사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얼마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뭔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깡통 전세, 내 보증금 날리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 이상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오히려. 어떤 이상한 선택인가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전세 깡통 전세하면서 매매로 유도를 해버리면. 오히려 집을 사가지고 하락을 맞아서 내 원금을 다 날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의 팩트 이런 차원에서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에서 하락을 하잖아요. 깡통 전세 위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세가율이 낮아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게 수직낙하를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서서히 하락하거든요. 서서히 하락하면 전세가도 초창기에 약간 하락을 해요.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전세를 2억에 들어갔는데 2년 지났더니 시세가 하락해서 1억 8천이 됐어요. 그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내 돈을 2억을 줘야 되는데 배째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전세 자체의 문제고 시세의 문제인 거지 깡통 전세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전세가 떨어져서 오히려 좋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떨어지는데 일시적으로 내가 이사 가려고 할 때 떨어진 거를 임대인이 약간 목리를 부리는 상황인 거죠. 그냥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 나쁜 임대인을 만나서 벌어지는 상황이지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1억 8천에 전세 맞추고 현금 2천만 원 구해가지고 줍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는 있죠. 보증보험을 요즘 대부분 들잖아요. 보증보험 들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들어놓으면 내 보증금 원금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
시간적인 차이는 이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사실 이사 갈 때 돈이 필요한 거지. 이사 가고 나서 돈 나중에 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깡통 전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세의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드는 거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깡통 전세 위험이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집값 떨어지니까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됐다. 네. 그러면서 제가 참 너무한다 싶은 게 뭐냐면 수도권의 깡통 전세 위험을 막 얘기하다가 실제 사례를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례는 지방에 있는 그런 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조작이죠. 조작. 네. 네. 조작 사례를 이렇게 갖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도권에서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유형들을 알아가지고 그 유형에 따른 위험성을 이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깡통 전세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는 뭐냐면 거의 전세 사기에 가까운 것들이. 네. 대부분이 뭐에서 이루어지냐면 최근에 일어나는 뉴스에도 많이 깡통 전세 언급하면서 언론에 언급된 게 뭐냐면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사례가 오피스텔 전세, 깡통 전세 나오는데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위험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지금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잘 이해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축 빌라는 정말 오래전부터 제 영상에서 이거 제발 임차인 가지 마라. 그게 제일 조심해라. 네. 예, 이건 거의 사기 분양이다. 신축 빌라.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신축 빌라는 정말 쉽게 지어요. 건축주들이 쉽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근데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빌라는 인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좀 비싸게 팔면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예, 지금 분양 현장에서 안 팔릴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대부터 맞춰요. 임대부터 맞춥니다. 네. 임대부터 맞추는데 임대가를 최대한으로 높게 맞춰요. 그러면 세입자가 바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입자를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네, 뭐냐면 빌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빌라는 시세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거래가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KB 지수나 이런 걸 보더라도 시세가 없는 빌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거나 뭐 아니면 시세를 알려고 해도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야 할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세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가 적정 가격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빌라들이. 그러면 결국엔 누구한테 기대냐? 공인중개사. 근데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가 건축주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전세가는 안전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임대를 들게 하죠. 근데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멈칫멈칫해요. 근데 이거를 바보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바보로 만드는 행위가 뭐냐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이요? 네. 어떤 지원? 건축주가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예를 들면 전세를 2억 5천에 맞춰요. 그러면 내가 돈이 저 2억밖에 없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뭐냐? 저금리를 빌려줄게. 뭐 이런 거. 네. 대출을 5천을 받아. 5천 더 필요해? 1억 받게 해줄게. 1억 받게 해주는데 이자 부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자 대신 내줄게. 3년 동안.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그게 함정이군요. 네. 네. 이게 함정인 이유가 시세가 주변 시세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높아요. 네. 높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면 임대인은 건축주는 이렇게 하는 걸까? 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억 5천에 전세를 맞추잖아요. 그럼 얼마에 팔까요? 그러고 나서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3억 5천 뭐 이렇게 파나요? 3억? 아니 2억 5천에 팔아요. 2억짜리 전세값에 팔아버린다고요? 예. 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격이 2억 5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2억 5천에 파는 거를
2억 5천에 전세를 맞추니까 네. 그러면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자기 돈 한 푼이 안 들어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 푼도 안 들어가. 네. 그런 다음에 네. 이런 사람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채만 사느냐? 아니죠. 수십 채를 삽니다. 이런 걸. 네. 왜냐?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원을 임대인한테만 해주냐? 아니에요. 아니 임차인한테만 해주냐? 임대인한테도 해줘. 그러면 진짜 임대인은 여기에서 만약에 취득세도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을 다 대줘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최근에 터진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보유세. 네. 여러 채를 보유를 할 때만 해도 기분 올라가기만 하면 완전 대박이죠. 올라가기만 하면. 네. 그런 걸 기대하면서 막 사들였는데 안 올라가고 네. 보유세를 고지서를 딱 받은 거예요. 수억이 나오는 거죠. 네. 낼 돈이 없어요. 네. 낼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과세 당국에서 뭐냐 압류를 들어가죠. 네.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얘네가 제일 먼저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보증금이 일단 깎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나갈 때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양을 이제 개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원금은 없는 거예요.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 개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임차인을 맞을 때 2억 5천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억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5천만 원을 내줘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샀기 때문에 네.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배째? 나는 못 줘? 그다음 임차인은 없어. 내 임차인은 지금 전세를 3억에 내놓고 받으려고 해요. 안 들어오죠. 절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난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야 사가 네. 그럼 배째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임차인은 물론 여기에 거주는 계속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돈의 일부를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깡통 전세의 위험. 그런 걸 너무 과대 포장해서 정말 전세가 위험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언론에서 굉장히 이 항상 전세에 대해서 겁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전세 대란 온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8월 달에도 전세 대란 온다고 진짜 제가 정말 언론마다 다 전세 대란 온다고 난리 쳤는데 네. 안 왔지 않습니까? 거의 유일하게 작년부터 전세 대란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쳐다봤었죠. 네. 근데 이 안타까운 게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대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대차 3법 적용될 때 전세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가 2년 뒤에 반복될 거다. 근데 저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2년 뒤에는 그럴 상황이 절대 안 벌어질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났던 시점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가 가장 심했던 게 전세 매물이 90%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거의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본 건데 예를 들면 전세가 4억이잖아요. 이제 만기가 됐어요. 전세 4억인데 만기가 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전세 5억짜리 매물이 나와 있는 집을 이제 계약하려고 갔어요. 임차인이 딱 갔는데 계약을 이분이 패닉 상태니까 어떤 상태냐면 빨리 계약합시다. 5억짜리 집을. 네. 집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고맙습니다. 계약 쓸까요? 가격을 더 올리나요? 항상 사람은 네. 사람의 상대의 태도, 네. 심정 이걸 보고 반응을 바꾸죠. 아. 쫓아가서 막 계약하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덜컥 내가 이 가격을 잘못 내놨나? 네. 네. 그러면은 잠깐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5천을 딱 올려버려요. 그러면 임차인은 빈정상하죠. 그냥 1,000, 2천 정도는 하겠는데 5천을 딱 올려버리니까 딴 데를 가죠. 그러면 찾았더니 5억 5천짜리가 또 있어요. 5억 5천짜리 가서 또 계약을 탁 하려고 가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또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인데 또 보고 이 사람 행동이 장난 아니네. 나는 이거 6억에 내놔도 팔리겠는데
잠깐 보류합시다. 6억. 한 임차인이 그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는 매물을 차근차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가가지고 얼마로 올렸냐? 2억으로 올려버렸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전세 시장이군요. 와. 이게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정부가 만든 거죠. 예, 임대차 3법은 그때 하면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 매물이 급감한 이유가 뭐였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계약 갱시 청구권이에요. 네. 계약 갱시 청구권을 쓰니까 시장에 매물로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기존에 있던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물이 잠긴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요. 2년 뒤면 네. 지금은 왜 다른 거죠? 네. 계약 갱시 청구권을 한번 쓰면 다음에 못 써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법이. 네. 그러면은 자 이때 가격을 못 올렸잖아요. 네. 근데 2년 동안에 지금 임대료는 엄청 올랐죠. 그럼 임대인은 이 임차인하고 또 계약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이제 절대 아니죠. 네. 확인하고 싶겠죠. 이거 얼마 받을까? 네. 시세대로는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로 일단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협상하는 거죠. 협상. 네.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70% 잠겼던 매물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 공급이 어긋나지 않아도 네. 일단 패닉 상태는 벗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중요한 또 변수가 생깁니다. 뭐냐면 임차인 수가 줄어요. 왜 줄어들죠? 네. 자, 이게 매매 시장하고 연관성을 잘 생각해 봐요. 네. 이게 뭐냐면 매매와 임차는 서로 대체 관계예요. 자,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집을 안 사겠다. 그럼 임차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샀어요. 네. 그럼 임차인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그거예요. 2020년과 21년에 무주택자가 대량 거래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네. 자가로 바뀌었죠. 지위가 바뀐 거예요. 임차인에서 자가로 바뀐 거란 얘기죠. 임차인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전세 대란을 계속 자극해갖고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겁먹어갖고 네. 그냥 전세 세입자가 된 분이야 뭐 어떻게든 그래도 자기 자산은 지킬 수 있지만 네. 그 공포 마케팅에 당해서 집을 산 분들 네. 요 1년 동안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당했을까 공포 마케팅에. 그렇죠. 전세 대란 온다니까 맨날 뭐 날이면 날마다 언론사 기사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거를 좀 너무 이렇게 조회수나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막 굉장히 불안을 막 엄청 자극하는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 좀 자제해야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고 전망을 네. 하셨는데 일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은 네.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은 이제 막 치솟아 오르는 거다. 네. 네. 사람들이 이제 집값 떨어질 때 집 안 산다. 네. 그러니까 전세값 오른다.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전세값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전세값은 나중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예. 근데 이분들이 시간차를 두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게 필요한 거죠. 시간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지금 당장 올라가. 집을 안 사면 전세가 올라간다. 네. 이렇게 논리를 피잖아요. 이건 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자,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일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올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죠. 직접적으로 올리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벌어져 있죠.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로예요.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네. 자, 간접적인 영향인데 그럼 전세가가 이 수요자가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가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이 전제는 시장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세 수요 공급이 어긋나 있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가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임차인이었잖아요. 네. 임차인으로 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제자리인 거잖아요. 네. 그럼 올라갈 요인이 아닌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뭐 세입자에서는 전세 월세 어떤 쪽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전세 월세 어떤 입장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시장 전망은 어느 쪽이 더 늘어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전세가가 오른다라고 했어요. 몇 년 뒤는 뭐 한 5년 뒤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참 5년 뒤군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게 부동산에서 몇 년은 한참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곧 부동산에서 곧 이러면은 어떻게 한 받아들이는 1년 이상입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1-2년을 곧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하고는 굉장히 다르군요.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시간이 정말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에서는 자, 지금 같은 금리 인상이 가파르죠. 금리 인상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가 약간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게 전세를 들어가면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이제 월세하고 비교하는 개념이죠.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월세는 약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리에 있는데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이자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순간적으로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복잡하게 전세로 들어간 다음에 뭐 은행하고 계약해가지고 전세 대출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 아 복잡해. 근데 월세로 가니까 야 그 이자랑은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싼데 저 월세는 사실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보증금이 워낙 작으니까. 네, 그래서 야 간단한 걸 택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로 내가 나갈 때 이 보증금 작은 거는 뭐 임대인이 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월세 대란 얘기를 해요. 네. 참 이걸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변하면 지금 벌써 내년이면 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금융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월세가 인기 좋은 거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결국에는 다시 자 여기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월세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임대인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만히 월세 받을 사람이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올리죠. 올리겠죠. 올립니다. 올리니까 월세는 조금씩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 좋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월세를 떠나서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네. 근데 하락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임대인은 지금 월세를 놓느냐 전세를 놓느냐 네. 이제 택할 수 있잖아요. 네. 전세를 놓으면 임대인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때는 레버러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되니까 네. 임대로는 얻어들이는 수익은 제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이 상승분에 대한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갭 투자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해요. 하락하면 전세를 놓은 사람은 임대에서도 들어오는 게 없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 세금 나가지 집값 떨어지지 무조건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손실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자 개념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월세 전환입니다. 네. 월세를 전환하게 되면 이제 그 월세 들어오는 걸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그럼 대출 이자를 얘를 감당하고 월세는 항상 금리가 지금 급등하기 때문에 월세가 지금 상대적으로 싸진 건데 항상 월세가 이자보단 비싸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정상이죠. 네. 그래서 월세를 받으면 이자를 내고 좀 남아요. 그럼 수익이 조금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로 손실을 좀 만회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버틸 동력을 조금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락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전세 공급이 줄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전세와 월세와의 또 상관관계를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자 이겁니다. 임대 물건이 100개가 있어요. 임차인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뭐 글쎄요. 그러면 균형으로 균형으로 생각하겠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 네,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전세 임대 물건은 100개인데 네. 이 안에 전세 물건 있고 월세 물건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임차인은 100명 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뭘 선호할까요? 글쎄요. 전세를 선호해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니까 이거는 약간 배제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항상 전세를 임차인들은 선호합니다. 그럼 뭐냐? 100명이 50개에 몰리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전세 시장에서는 항상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거나 조금 뭐 공급이 좀 더 많아 보이더라도 항상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전세가는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자, 월세는 50개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럼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네. 그럼 뭐냐면 전세에 다 몰리고 탈락한 사람이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등한 대체 관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네. 종속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거죠. 그래서 자, 월세가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월세 전환을 시도하잖아요.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나중에 되면 어긋나 가지고 반드시 전세난이 생깁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수요는 이제 자가에서 집을 팔고 떨어지니까 자가에서 임차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우연이라도 성공하는 사례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집을 팔고 임차인으로 되는 거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누적이 돼야 돼요. 누적이 되다가 나중에 하락기 5년 정도 하락하면 전세 시장에서는 이미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수요가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5, 6년 뒤쯤. 그렇죠. 그 이상.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랑 전세가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혹시 근데 네. 과거에는 우리 인구가 그 뒤로 계속 늘어났고 뭐 가구 수도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네. 2030년대에는 그 조건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래도 똑같이 전세 대란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네, 당연합니다. 반복될까요? 네. 당연한 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주택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있다라면 실제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들 가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대구 같은 데들이 네, 대구. 2012년부터 줄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2012년부터 전세가 매매가 동시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20년까지 올라갔어요. 네. 8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될 게 부동산은 갑자기 움직이지 않거든요. 서서히. 그러니까 부동산 이론 중에 보면 주택 순환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소득 수준이 높고 지식 수준이 좀 높은 뭐 인테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은 또 다른 좀 좋은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좀 이제 슬럼화된다라고 하죠. 이런 이제 순환 이론이 있어요. 이게 서서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집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막 서서히 이렇게 순환되면서 어떤 게 나중에 인구가 줄면 결국에는 빈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빈집이 생기느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 빈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 영향이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안 미치죠. 안 미치죠. 그러니까 이게 빈집에 대한 또 과도한 공포를 언론에서 이미 심어줬어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순환 과정에 의해서 빈집이 되는 거는 슬럼화된 것들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빈집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땅 가치만 있지 건물 가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효과를 내는데 이런 거는 집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사라지면서 시장에 매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 있는 빈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0만 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뭐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에 있는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에 있는 집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이주를 다 하고. 그럼 얘네들은 개발이 되는 거죠. 통계치는 잡혀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인 거예요.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저물다. 그러니까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 저도 이제 과도한 약간의 자극적인 거기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락 요인으로 제공을 해요. 제가 말한 거하고 네. 어긋나는 네, 거죠.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럼? 그건 뭐냐면 하락 시장이니까 그래요. 하락 시장이니까 사람들은 자 인구 지금도 제가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는 집값 하락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결과와 시장의 결과와 자기가 생각하는 원인이 일치하면 그 원인에 대한 맞고 틀리고를 전혀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걸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하락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100% 믿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하락장에서 변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네. 근데 바닥권에서는 매매 시장의 심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세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순환 과정에 의해서 갈려가지고 이제 인기 있는 집들로 서서히 몰리면서 여기에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겨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공급과 임대 수요가 동일해도 항상 전세가는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인구 요인이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른 요인 분석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일관성 있게 A는 B다면 평생 A는 B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A는 B가 아니고 시장에 따라서 A는 B였지만 A는 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인에. 네. 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값 그리고 전세 시장 그리고 앞으로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령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긴 시간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